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의 한번 정리해봅시다 16편 파이돈입니다. 파이돈의 경우는 소크라테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네, 최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화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철학자들은 죽음을 따른다. 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소크라테스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하게 되는 게 이제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소멸하는지, 그 다음에 불멸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승과 저승의 구조예요. 네, 이승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승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네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제 최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서 등장인물이 여럿이고 개연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인물 하나가 나타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최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최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러면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이 지연이 되거든요. 네,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축제하고 겹쳐서 어떤 범죄자도 처벌하지 않는 그 축제 기간이 있거든요. 그 축제하고 겹쳐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왔는지 물어보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파이돈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의가 어떤 것들이 오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를 보면은 일단 그 소크라테스가 시를 원래는 짓지 않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시를 짓게 돼요. 네, 시를 짓게 되니까 왜 지었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이제 꿈에서 지으라고 했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인물인 에우에노스라는 인물을 지칭하면서 철학자라면 자신을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라는 말은 결국에는 죽음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철학자라면 왜 죽음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는 죽음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케베스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죽음을 따르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일반적이라면 이제 스스로 해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따르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베스가 그래, 나는 이게 왜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네가 죽음을 따르라고 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왜 사람들이 스스로 해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왜 죽음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논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스스로 해치지 말라는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양치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양치기가 있고 이제 양들은 소유물이겠죠. 네, 양들은 소유물일 거예요. 근데 이 양치기가 양을 돌보고 있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스스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죽어버리면 양치기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예,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가 소유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렸으면 양치기로서는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자기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는 분명히 화가 나게 됩니다. 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도 이제 자신의 소유물인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이 자기 멋대로 죽어버린다? 예, 죽어버린다. 그러면 신으로서는 화가 난다는 거죠. 예, 신의 화가 나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인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해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케베스라는 사람이 당연히 신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되는 거니까 신의 노여움을 신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신의 노여움을 살려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죽음을 따르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죽음을 따르는 이유.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죽음으로써 신하고 신에게 신에게 가까워진다. 신이란 존재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물질적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영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가 영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에게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스스로 해치지 말라는 것과 반대로 신에게 가까워지는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략을 제가 까먹고 이야기 제대로 못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제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으면은 신의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죽으면은 오히려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죽음을 해석하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죽음은 몸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몸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이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나간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 몸이라는 게 탐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애지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몸이 탐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탐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탐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각이에요. 감각이 주는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이 있다고 했을 때 수면에서 막대기를 넣으면은 굴절되어 보이죠. 원래는 일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이 굴절되는 것도 인식이 불완전한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는 도래색과 점심 때 보는 도래색, 그 다음에 저녁 때 보는 도래색, 한밤중에 보는 도래색, 뭐 이런 색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불완전하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를 할 때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냐? 없다라는 결론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감각은 불완전하다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 몸이 있어서 이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를 보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먹거나 마시거나 그러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탐구를 경시하게 되는
탐구의 가치를 좀 무시하게 되는 이런 욕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몸은 탐구를 방해한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애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은 몸적인 것, 그러니까 감각이나 욕구 같은 것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되는 게 되죠. 멀리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이제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냐, 애지자들이 무엇을 바라냐 하면은 몸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거나 아니면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자들은 결국에는 몸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탐구를 방해하기 때문에 몸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거라, 이들이 원하는 거는 탐구를 잘 하는 것이에요. 잘 하는 것인데, 잘 하려면 몸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해방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지자는 몸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게 되고, 몸으로부터의 해방을 다르게 말하면 죽음이 되기 때문에 애지자들은 죽음을 따른다, 이렇게 되고요. 애지자는 전부 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는 죽음을 따른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철학자이고 몸으로부터의 해방은 오히려 올바른 탐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는다라는, 죽음을 오히려 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탐구를 잘하길 바라는 사람이 죽음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몸이 분명 이런 감각이나 욕구로 인해서 우리의 탐구를 방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구를 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몸을 가진 채로.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한다는 말을 죽음으로 치환해서 보면은 안 된다. 욕구나 감각, 욕구에서부터 해방이 된다. 그 다음에 감각으로부터의 온전한 인식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지 죽음을 바라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케베스라는 인물이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영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영혼이 존재하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반대 개념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돼요. 일단 뜨거운 무언가가 있다고 할 때요. 뜨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차가운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덜 뜨겁다면 차가운 것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추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추해질 수 있고 이것도 추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추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약한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반대 개념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를 생성한다, 이런 입장에 놓이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음으로 해서 추함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니까, 그래서 추함에 대한 규정이 가능해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기준이 제공됨으로써 규정이, 반대의 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생성한다라고 봤어요. 생성한다. 이제 규정하는 것과 생성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규정하는 거는 이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차갑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생성한다는 거는 온도가 낮다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것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뜨거움이 차가운 것을 만들지는 못하죠. 애초에 뜨겁지 않더라도 차가운 건 차가운 거니까. 아무튼 근데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을 생성한다기보다는 아름다움을 통해 추함을 규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을 추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추한 이유는 뭐예요? 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추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추함의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없더라도, 아름다운 사람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추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서 추함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차가운 게 생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함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규정은 지을 수 있겠지만, 추함이 생겨난 이 사람에게 추함이 생긴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생김의 이유. 원래 이 사람이 부조화되는 어떤 외모를 지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얼굴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추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그 사람을 보고 나서의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추한가를 놓고 봤을 때는 추함은 그 유전적인 부분이겠죠. 유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고 이런 것들로 생긴 거기 때문에 추함의 발생 원인이 되지는 못해요. 아름다움이 규정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발생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발생의 원인으로 봤죠. 반대 개념을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삶에 반대되는 개념은 죽음이죠. 죽음이기 때문에 삶이 죽음을 생성하고 죽음이 삶을 생성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산자는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를 생성하고 죽은 자는 산 자를 생성한다,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산자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자가 산자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근데 이게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건데, 상태 변화에 따라서 보면은 산자가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산자가 죽은 자를 형성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죽은 자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죽이면 되겠지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산자가 죽은 자로 변화된 거지 죽은 자를 만들지 못해요. 죽은 사람, 애초에 죽어있는 사람, 이걸 만들지 못한다고요. 산자를 죽여버릴 수는 있겠지만 죽은 사람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접근이긴 한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산자가 죽은 자를 만들고 죽은 자가 산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반대 개념을 생성하는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 이게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된다. 만약에 없다면 반대 개념을 생성한다는 그 논리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영혼이라고 하고 산자는 이제 그대로 두고서 영혼이 산자를 만들고 산자가 영혼을 만드는 이런 순환 구조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립돼야 해서 죽은 자는 가정될 수밖에 없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혼의 증명을 올바르게 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약간은 이런 논리적인 측면을 통해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논리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논리는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대 개념이 생성을 한다라는 입장을 놓고서 이것이 타당한지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산자가 죽은 자가 되기만 할 뿐이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지 않는다면 산자들이 전부 언젠간 다 죽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산자가 산자를 낳아요. 산자가 산자를 낳고 계속해서 산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여기 쭉 가겠죠. 그러다 이 사람은 죽은 자가 돼요. 이 사람 죽은 자가 되겠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여기는 산자가 계속 있는 거고 산자가 또 죽은 자가 되겠죠. 그래도 산자는 계속해서 이제 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죽은 자가 산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죽은 자가 산자가 되지 않아도 산자는 산자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자를 만들지 않아도 세상은 잘 이어집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되면은 죽은 자만 늘어나고 산자는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자가 소멸할 수 있을까요? 산자가 애초에 다 죽었으면 몰라도 산자는 산자를 계속해서 낳으면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나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자가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산자는 이어지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거라서 이런 식으로 증명한 것도 애초에 잘못된 거죠. 실제 이제 어떻게 대가 이어지는지, 인간의 대가, 인간의 번식, 종족의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료한 접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살펴보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영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상기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기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추상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추상 개념으로 이제 같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재가 있을 때 이 둘이 같다라는 인식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재 이것만 보고 이거 두 개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감각에는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이 인식, 추상적인 인식이 없어요. 우리 눈에 주어진 건 뭐다? 이 나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없는데 우리는 이미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음이라는 이해를 어디서 가졌냐? 같다라는 이해를 어디서 가졌냐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우리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개의 대상을 비교를 해서 얻어지는 추리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이 추상 개념 자체를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하기 이전에 얻은 것이다. 감각하기 이전에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각하기 이전은 언제냐라고 보면은 이제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난 순간부터 감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추상 개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한다 라는 게 가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 추상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고 있으려면 어떤 형태로 있을 수 있냐? 영혼의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영혼의 형태로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추상 개념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영혼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했던 얘기처럼 추상 개념은 어떤 두 감각되는 개념의 인상이나 표상에 따라서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추리된 내용이에요. 상에서 추출된 거잖아요. 뭐 추출된 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추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우리한테 보여준 이런 시각적인 상, 청각적인 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라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같음이란 개념이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하더라도, 추상 개념에 관해서 토론을 하더라도 같음을 태어나기 전에 안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그럴 사람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토론을 해보거나 그래봤을 때 이 추상 개념을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좀 약간은 저차원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런 그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적절하다 이렇게 봐주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존재의 증명은 이루어지게 돼요. 존재의 증명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이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논리적이긴 하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존재하는 건 이제 알겠다. 존재한다는 입장은 알겠다. 그러면 소멸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건을 다는데 흩어져 소멸하지 않냐? 네, 흩어져 소멸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흩어져 소멸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흩어진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흩어진다라는 거는요, 뭔가 결합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되었으니까 분해돼서 흩어진다는 거죠. 이 분해돼서 흩어진다는 거는 어떤 결합체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변화한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자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변화하는 것.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것은 결합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영혼이 흩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야 되는데, 먼저 사례를 놓고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아름다움과 같은 것. 아름다움이라고는 나오는데 아름다움의 이데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놓고 봤을 때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데아라는 것 자체는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불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0대 때 느꼈던 아름다움, 20대 때 느꼈던 아름다움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요, 이데아를 얘기를 해요. 네, 이데아. 관점은 변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소크라테스나 이 대화를 하는 당시의 상대들에게는 이데아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봐야 돼요. 예. 아름다움에 대한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야만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데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데아에 대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데아가 이제 고정불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데아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비가시적이다. 왜냐면 아름다움 그 자체, 아름다움의 이데아 자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가지적 개념이니까. 네, 가지적 개념이니까. 가지적이니까 비가시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아니라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말로 얘기를 하죠. 여긴 동물입니다. 동물 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옷,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변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변화하게 되죠. 네,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가시적이죠. 네, 가시적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흩어질 수 있는, 변화한다는 걸 봤을 때는 흩어지는 건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이유는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된 것으로 취급이 되고요. 앞서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결합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흩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을 소크라테스는 상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류 기준을 마련하게 되죠. 비가시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데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비결합인 거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몸과 영혼을 이 기준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몸 같은 경우는 가시적이고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영혼 같은 경우는 비가시적이죠. 영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이데아와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은 비결합으로 처리가 되고 몸은 결합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보충하려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는, 영혼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신적인 것이 돼요. 신적인 것은 뭡니까? 이데아죠. 이데아라는 것 자체는 이제 신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영혼은 이데아와 동류라는 거, 같은 종류라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짚어주게 되는 거죠. 지배한다는 걸 통해서. 그래서 영혼은 비결합이 되고, 결합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지 않는 성질을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몸은 결합된 것이니까 분해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체가 이제 분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은 흩어져 소멸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결합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듣던 신미아스라는 사람이 영혼이 흩어져 소멸하지 않는다, 비결합이다 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영혼은 조화, 그러니까 하모니예요. 악기의 하모니, 음의 하모니, 이런 걸 말하는데, 조화는 비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인데, 악기의 소리가 끊기면 조화, 이 하모니는 사라지게 된다.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로 비가시적이고, 그다음에 몸이 사라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모니, 조화가, 악기의 소리가 끊기면 사라지는 것처럼 영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 이것부터 하나씩 볼게요. 원래는 신미아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와 케베스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신미아스를 하고 케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영혼은 조화, 하모니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맞닥뜨려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번에는 반박을 잘 했어요. 이제까지의 논의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 영혼이 조화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일단은 조화, 하모니죠. 하모니하고 영혼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하모니는 음의 결합이에요. 이제 우리가 비가시적이다라고만 얘기하면서 앞서서 영혼은 비가시적이고 몸은 가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감각이 되느냐, 그 다음에 비감각이냐, 감각할 수 없느냐, 이걸 놓고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이제 가시적이냐, 가시적이라는 건 뭔가요? 볼 수 있느냐잖아요. 비가시적인 거는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니까
조화든 영혼이든 간에 비가시적인 건 맞아요. 예, 둘 다 비가시적이죠. 대신 조화는 청각적인 거, 예, 영혼은 아예 감각을 못하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조화는 음의 결합, 청각적인, 네, 청각적인 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합적인 게 되는 거고요. 영혼은 애초에 비감각적인 게 되죠. 비감각적인 게 돼서 결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영혼이 몸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몸의 결합이 동일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결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영혼이 있느냐, 네, 살아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죽어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몸의 결합은 동일하니까, 네, 몸의 결합이 동일하게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거기 때문에 몸의 결합에 따라서 영혼이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음의 결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모니가 음의 결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의 조건에 따라, 음의 이제 조합에 따라 이제 하모니가 결정이 돼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영혼 같은 경우는 몸을 지배를 해요. 네. 몸이 어떤 걸 원하더라도 영혼은 참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영혼이 몸을 지배하긴 하지만 몸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아픈 몸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픈 몸에 맞춰서 영혼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영향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진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비교가 부적절한 비교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음의 결합에 따른다. 영혼은 몸을 지배하는데 하모니는 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배를 못한다, 지배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영혼이 조화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봤을 때 영혼이 조화라고 한다면은 부조화가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모니에서, 하모니는 조화로, 음의 조화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조화되는 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하모니가 아니게 되죠. 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혼이 조화라고 한다면은 부조화되는 거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조화는 미덕이라고 보고 부조화를 악덕이라고 본다면, 악덕은 영혼에 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영혼은 악덕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영혼은 미덕을 지닌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타당하냐? 이걸 봤을 때 타당하지 않죠. 왜냐면 악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있는 거고 교도소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뭐 범죄자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냥 그야말로 악덕함을 가지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조화라고 한다면은 악덕을 가질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과 조화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조화라고 한다면은 미덕이든 악덕이든 동일하게 조화롭게 가져야 된다. 조화롭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영혼과 조화의 비교 자체가 약간 사변적인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미덕과 악덕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룬 것도 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의 하모니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뭐 화음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불협화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화음이라고 보냐, 조화라고 보냐, 그건 또 아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조건은 올바르지가 않은데, 아무튼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미덕과 악덕이 균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미덕이 진짜 적고 어떤 사람은 미덕이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부조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조화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도 놓이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영혼은 조화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둘의 성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신미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케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케베스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이제 뭐 존재하는 것도 알겠고 소멸하지 않는 것도 알겠다. 이제 뭐 흩어지지 않는 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는 걸 알겠다. 이건 알겠는데 언젠가 영혼이 소멸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이 불멸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불멸을 증명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불이 있다고 할 때, 이 불이 차가운 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차가운 불은 있을 수 없고 이제 항상 뜨거움을 지니게 되겠죠. 인간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건 뜨거운 것이 되고, 그래서 차가운 불은 절대 되지 못하죠. 이걸로 봤을 때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할 때, 어떤 대상이 이 속성을 지니게 되면은 절대 반대되는 속성을 지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뜨거움을 지닌 이 대상은 차가움을 절대 지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 불멸을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고, 생명과 반대되는 건 죽음이죠. 생명이라고 하지만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삶에 반대되는 건 죽음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불은 뜨거움만 지닐 수 있고 차가움은 절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은 삶만은 가질 수 있고 죽음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돼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불은 절대 차가움을 갖지 못하니까 반차가움 아니면 비차가움 이렇게 규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영혼은 죽음을 절대 가지지 못하죠. 영혼이 어떤 것에 작용을 했을 때 죽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음, 그 다음에 비죽음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됩니까? 불사가 되죠. 죽지 않음. 이렇게 규정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불사는 다르게 말하면 불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한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혼이 어떤 대상에게 삶을 제공해 주는 거지, 영혼이 계속해서 산다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불의 경우에 불의 속성이잖아요. 불의 속성인데 영혼이 어떤 대상에게 주어질 때 산다는 거는 영혼이 산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산다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대상에게 주어졌을 때는 삶이 주어지지만 영혼이 그 대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죽음이 주어진다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혼이 계속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에 쓰일 수 있는 그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산다는 것, 생명이 주어지는 거는 이 대상이에요. 몸뚱아리, 이 신체예요. 이 신체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 영혼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의 성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작용한 대상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영혼이 있으면, 영혼이 작용하면 반죽음 상태의 반죽음, 비죽음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죽지 않은 상태, 불사 상태. 불사 상태가 뭐냐? 죽지 않은 상태다. 불사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말하면 불사라는 거는 지금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불사 상태, 죽지 않은 상태다.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 생이라고 할게요. 죽음에 반대되는 한자를 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불생 상태, 살지 않은 상태다. 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 언젠가 죽을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죽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주어진 대상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서 영혼이 불사한다라는 논증이 되지를 않고 불멸한다는 논증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적절한 논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확 와닿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다시 한다면은, 다시 똑같은 말 또 한다면은, 지금 산다 죽는다라는 거는 영혼의 속성이 아니라 영혼이 주어진 대상이 갖는 속성이라는 거고, 그래서 영혼이 주어진 대상은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사 상태, 죽지 않은 상태에 놓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영혼이 불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죠. 왜냐면 불은 자기 자신의 속성을 말하는 거고, 영혼은 자기 자신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구조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것도 증명을 하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영혼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주어진 대상의 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한다는 입장은 아닌 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케베스나 심미아스가 동의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은 영혼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해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해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가꿔야 한다. 애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는 괜찮은 입장이긴 한데, 죽음으로써 영혼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아직 타당하지 못하죠. 소크라테스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타당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과 저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구의 형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저승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의 형태,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할 때는 이제 지구가 구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중심점에서부터 동일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동일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이 세계의 구조를 봤을 때는 우묵한 곳에서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뭐냐면 바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바닷물 속에 물고기들이 사는 것처럼 이제 인간도 공기 속에서 우묵한 곳에 공기가 고여 있고, 그 공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입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닷물 너머를 물고기가 바닷물 너머를 보듯이 이제 공기 너머의 우주를 바라보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입장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천구의 중심이 이제 지구라고 하면서 이제 천동설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이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저승에 대한 이야기도 몇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겉부분이 오케아노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데 아케론이나 아니면은 스틱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살인자들이 가는 지하 영역, 그 다음에 폭력범들이 가는 지하 영역, 이런 것들이 나뉘게 돼서 각각의 명칭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지자들, 열심히 탐구를 한 사람들은 이제 지하가 아니라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천상은 이제 신들이 사는 곳으로 돼서 여기서 이제 무병장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총명해지게 된다. 총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저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게 되죠. 아무튼 이런 저승에 대한 설명이 소크라테스 자신도 이제 좀 모호하다고 여겼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게 되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줄이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크리톤,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톤이 이제 유가족들, 소크라테스의 가족을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그 다음에 매장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유가족은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라,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좋은 거,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매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애지자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갈 거라서 매장을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인회의 사람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면서 너같이 현명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약을 달라고 하게 돼서 크리톤이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해라 라고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사느냐 라고 하면서 약을 짓게 만들죠. 그리고 그 약을 마시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크리톤에게 으스르의 신에게 닭을 한 마리 비쳤으니까 그걸 갚아달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 이승과 저승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최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깊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이제 책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다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철학자가 이제 죽음을 추구한다는 이야기,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파이돈 내용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국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국가가 10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씩 지금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이제 국가 1권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